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사람은 이상하다. 행복한 순간 한가운데 있을 때도 아주 가끔은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 마치 마음 한구석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평온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이 따뜻함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도윤과 내가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지던 그 무렵에 나는 이상하게도 자주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기분이 좋을수록 불안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낮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내 쪽으로 손을 내밀 때마다 한편으로는 웃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무서워졌다. 좋은 건 늘 오래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아온 시간 대부분이 그랬다. 조금 숨 돌릴 만하면 금세 무너졌고 겨우 기대도 될 것 같으면 더 큰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행복해질수록 어쩐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런데도 이상한 건 도윤 앞에서는 자꾸 그런 두려움을 잊게 됐다는 거였다. 그는 늘 과한 말을 하지 않았다. 좋아한다는 말도 지켜주겠다는 거창한 약속도 쉽게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나를 보며 천천히 라고 말해주었고 추우면 핫팩을 쥐어줬고 무서우면 불 켜놓고 자라고 했고 내가 울면 울어도 된다고 했다. 어쩌면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일들인지도 몰랐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다정함,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손,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불안까지 먼저 알아채는 눈빛. 나는 그렇게 조금씩 너무 천천히 그리고 너무 깊이 그 사람을 믿게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믿게 된 사람을 잊는 상상은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날도 처음에는 평범한 날이었다. 아침부터 하늘이 조금 흐렸지만 이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다. 산 위로는 묽은 회색 구름이 걸려 있었고 계곡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흘렀다.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인지 공기에는 아직 젖은 흙 냄새가 남아 있었다. 외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고추장을 뒤적이고 계셨고 나는 마루에 앉아 마른 수건을 개고 있었다. 햇빛이 없어서인지 마을 전체가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 보였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아침부터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서연아,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네? 오늘은 왜 그렇게 안절부절이냐? 나는 수건을 개던 손을 멈췄다. 정말 티가 났나 보다. 그런가요? 도윤이 오기로 했니? 나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니요. 그런데도 저 표정이면 아주 안 오길 바라는 얼굴은 아닌데. 나는 결국 웃고 말았다. 정말 모르는 게 없는 분 같았다. 도윤은 그날 점심 무렵 들르기로 했었다. 할머니가 창고 지붕 쪽 빗물바디를 다시 한번 봐달라고 부탁했고 도윤은 읍내에 다녀오는 길에 오겠다고 했다. 아주 별일 아닌 약속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별일 아닌 약속 하나 때문에 아침 내내 괜히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를 기다리는 일이 이제는 내 하루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다. 점심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대문 쪽을 더 자주 봤다. 마당을 쓸다가도 컵을 씻다가도 할머니 심부름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대문 밖에서 들릴 발소리를 먼저 기다렸다. 그리고 정말로 정고가 조금 지났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도윤이었다. 오늘은 회색 후드티 위에 방수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한 손에는 공구 가방이, 다른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를 보자 이상하게도 아침부터 쌓여있던 이유 모를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다. 도윤은 늘 그랬다. 그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내 안의 소란이 아주 조금 잠잠해졌다. 왔어? 내가 먼저 묻자 그가 나를 한번 보고 말했다. 네. 비닐봉지는 뭐야? 할머니 약. 또 사왔어. 읍내 간 김에.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 늘 있던 다정함이 오늘도 그대로 있었다. 나는 괜히 웃으면서 비닐봉지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도윤은 대답 대신 창고 쪽을 한번 보고는 공구 가방을 들었다.
빗물바디부터 볼게요.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하라고 붙잡았지만 도윤은 일부터 끝내겠다고 했다. 나는 마당에 선 채 그가 사다리를 펴고 올라가는 걸 지켜봤다. 그는 늘 이런 일을 너무 익숙하게 했다. 망설임 없이,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때도 나는 그냥 평소처럼 생각했다. 역시 도윤은 뭐든 잘해. 그게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생각이었다. 창고 지붕 쪽 정리가 끝난 뒤 도윤은 마루 끝에 앉아 할머니가 나온 보리차를 마셨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별말 없이 손에 든 컵만 만지작거렸다.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어색하게 마주보지 않았다. 말이 없어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잠깐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도윤이 나를 봤다. 왜 그래요? 나는 깜빡했다. 뭐가?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얼굴 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그걸 또 알아? 알죠. 그 한마디가 괜히 좋으면서도 민망했다. 그냥 좀 불안했어. 도윤은 컵을 내려놓았다. 왜? 모르겠어. 그냥 아침부터.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아무 일 없어요. 어떻게 알아? 내가 있잖아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히려 더 깊게 박혔다. 내가 있잖아요. 나는 그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 걸까? 그리고 왜 나는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는 걸까? 나는 애써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 말 너무 반칙이야. 뭐가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잖아. 도윤은 아주 짧게 웃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를 한참 보았다. 늘 무심한 얼굴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더 따뜻해 보였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런 얼굴로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아.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마을에서 몇 집 건너 사는 아저씨 한 분이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얼굴이 급하게 굳어 있었고 숨이 가빴다. 위쪽 계곡 쪽 다리 옆에 흙이 더 무너졌어. 물이 갑자기 새져서 아래쪽 길도 위험하대. 도윤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 있어요? 아직 다 빠졌는지 확실치 않아. 방금 위쪽에서 내려오던 등산객 둘이 있었다고 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이미 마루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형들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하는 중이야. 알겠어요. 먼저 갈게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계곡 쪽. 흙이 더 무너졌고 물이 새졌고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도윤은 공구 가방 대신 방수 장갑만 챙겼다.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었다. 그건 아까 산길에서 봤던 그의 모습과 똑같았다.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더 무서웠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도윤. 내가 부르자 그가 돌아봤다. 그 짧은 순간 너무 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가지마. 조심해. 무서워? 가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미 가야 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겨우 한마디만 했다. 조심해. 도윤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은 너무 평범한데도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그 순간 잠깐 이상한 생각을 했다. 왜 하필 저 말이 이렇게 불안하게 들릴까? 도윤은 대문을 나갔다.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더 눈을 뗄 수 없었다. 항상 보던 어깨, 항상 듣던 발걸음, 항상 돌아올 것 같던 사람. 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본 평온한 뒷모습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늘 반대로 느껴진다. 10분이 1시간처럼 길고 1시간은 하루처럼 즐겼다. 처음 30분 동안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금방 올 거야? 도윤은 원래 그런 일 잘하잖아. 마을 사람들도 같이 갔고 계곡 쪽을 보고 오는 거겠지. 1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꾸 대문 밖만 보게 됐다.
2시간이 지나자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점점 더 흐려졌다. 아까보다 바람도 세졌고 멀리서 천둥 비슷한 소리도 한번 들렸다. 외할머니는 겉으론 차분한 얼굴이었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자꾸 시계를 보셨다. 아직 연락 없니? 할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도윤은 원래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늦는 것도 이상했다. 마을에서는 조금씩 소란이 커졌다. 대문 밖으로 오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빨라졌고 몇몇 남자들은 우비를 챙겨 입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 누군가가 지나가며 말했다. 물이 너무 빨라져서 접근이 쉽지 않대. 또 다른 사람은 낮게 중얼거렸다. 아까 돌도 좀 굴러내렸다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나는 끊임없이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았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결국 해가 거의 질 무렵 나는 더 못 참고 밖으로 나갔다. 서연아. 할머니가 뒤에서 부르셨지만 나는 이미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선 뒤였다. 마을 사람 몇몇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계곡 쪽으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말이 오갔다. 내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도윤의 이름만 찾고 있었다. 한도윤, 한도윤, 한도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내려왔다. 낮에 우리 집에 들렀던 그 아저씨였다. 숨이 찬 얼굴, 젖은 바지, 지늘기, 튄 신발. 어떻게 됐어요? 내가 거의 매달리듯 묻자 그가 대답을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 하나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좋지 않은 일이구나. 사람은 일단 한 명 찾았고 다른 쪽은 아직. 도윤은요? 내 목소리가 거의 갈라졌다. 아저씨는 눈을 피했다. 도윤이는 마지막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봤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소매를 붙잡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라고 해줘. 모른다고 해줘. 그냥 아직 못 본 거라고 해줘. 그런데 그는 끝내 선명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제 지금 찾는 중이야. 그 문장은 너무 잔인했다. 찾는 중. 그 말은 살아있다는 뜻도 아니고 죽었다는 뜻도 아니었다. 희망을 주는 말도 아니고 절망을 끝내주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가장 오래, 가장 처절하게 매달아 두는 문장이었다. 그날 저녁부터 밤이 깊어질 때까지 나는 정말 어떻게 버텼는지 모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아주 가늘게, 차갑게, 끝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오갔고 누군가는 우비를 뒤집어 쓴 채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곡 쪽은 더 위험해져서 밤새 수색이 쉽지 않다는 말이 들렸고 물이 너무 차고 빨라졌다는 말도 들렸다. 나는 외할머니 집 대문 앞에 서서 끝없이 길만 봤다. 혹시 지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젖은 옷차림으로 무심한 얼굴로 왜 여기 서 있어요 하고 말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정말 화낼 거야. 늦었잖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울면서 화낼 거야. 그런 상상을 수도 없이 했다. 하지만 밤은 깊어졌고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내 어깨에 담요를 둘러줬고 누군가 따뜻한 물을 쥐어줬지만 나는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 모든 감각은 오직 한 사람만 찾고 있었다. 도윤. 제발. 살아만 있어. 날 두고 가지 마. 어쩌면 그때가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새벽이 되어갈 무렵 마을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말들이 점점 작아졌고 사람들은 눈을 자주 피했다. 누군가는 날 밝으면 다시 내려가 보자고 했고 누군가는 이 물살이면 하다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애매한 침묵들이 나를 미치게 했다. 차라리 누가 사실을 말해줬으면 했다. 살아있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데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끝없이 무너졌다. 희망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다시 희망했다가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결국 계곡 쪽 입구까지 가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막아서 더 안쪽으로는 못 갔지만 멀리 아래를 내려다볼 수는 있었다.
물은 여전히 거셌다. 밤새 내린 비와 흙탕물이 뒤섞여 계곡 전체가 탁하게 흐르고 있었다. 돌들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흙이 휩쓸려 내려가는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풍경 앞에서 갑자기 숨이 막혔다. 정말로? 정말로? 여기서 그가 사라졌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 있던 사람이 금방 올게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안 돼.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안 돼? 한도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았고 누군가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때 나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 남아 있었다. 대문을 나서며 돌아보던 얼굴, 짧게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금방 올게요. 거짓말. 왜 안 와? 왜 안 돌아와? 그날 이후 한동안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있었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계속 찾았다. 며칠 동안. 계곡 아래쪽도, 산길 주변도, 흙이 밀려 내린 곳도. 하지만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는 말은 처음엔 희망처럼 들렸다.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정말 기적처럼. 다쳤지만 살아서 어디선가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더 크루해졌다. 확실한 이별도 확실한 생존도 아닌 상태. 끝나지 않는 기다림만 남는 상태. 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누군가는 내 앞에서 일부러 도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매일 밤 내 방문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가셨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했다. 말을 걸면 울 것 같아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전부 이상해졌다. 방 안에 누워있으면 문 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대문이 덜컥거리면 저도 모르게 일어나 달려나갔다. 하지만 문 밖에는 늘 바람만 있었다.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길을 봤다. 그 사람이 사라진 그 방향을. 언젠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올 것 같은 쪽을. 그럴 리 없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면서도 어떤 날 밤에는 그가 내 꿈에 나왔다.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왜 그렇게 울어요? 하고 묻는 얼굴. 그러면 나는 꿈속에서까지 울면서 대답했다. 늦었잖아. 왜 이제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런데 잠에서 깨면 언제나 어둠뿐이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수색이 거의 끝났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던 저녁. 나는 외할머니 집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고 계곡물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대문을 봤다. 혹시, 정말 혹시. 그때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오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그냥 달려가서 안아버릴 것이다. 왜 늦었냐고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울 것이다. 나는 그 상상을 붙잡고 버텼다. 하지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그날 너는 정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그날 이후 내 시간은 멈췄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산에 안개가 끼고 계곡물이 맑아져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가도 내 시간만은 그날 대문 앞에서 멈춰 있었다. 금방 올게요. 나는 오랫동안 그 말을 미워했다. 너무 미워해서 가끔은 숨도 못 쉴 만큼.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끝내 그 말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혹시 정말로 아주 늦게 돌아오는 것뿐이라면 그런 생각이 나를 살게도 했고 나를 끝없이 망가뜨리기도 했다. 사람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건 확실한 이별보다도 끝나지 않는 기다림일 때가 있다. 누군가 분명히 떠났다고 말해주면 처음엔 미칠 듯이 아프더라도 언젠가는 그 문장을 붙들고 울 수 있다. 정말로 끝났구나 하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다음 시간으로 밀려날 수 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다르다. 그건 끝도 시작도 없는 고통이었다. 울다가도 갑자기 희망이 살아났고 희망이 살아났다가도 아주 사소한 침묵 하나에 다시 절망으로 떨어졌다. 오늘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가 밤이 되면 또 오늘도 아니었다고 무너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그렇게 변했다. 아침이 오면 가장 먼저 대문 쪽을 봤다. 밤새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는지, 혹시 문 밖에 낯익은 발자국이라도 남아있진 않은지,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고 마당으로 나갔다. 물론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다. 젖은 흙, 바람에 흔들리는 장독대 뚜껑, 밤새 처마 끝에 맺혀였다 떨어진 빗물 자국, 그리고 너무 조용한 아침. 그 조용함이 싫었다. 도윤이 사라진 뒤의 마을은 전과 똑같아 보이는데도 나에게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산도 그대로였고, 계곡도 그대로였고, 돌담길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 모든 풍경에서 단 한 사람만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부재가 모든 걸 낯설게 만들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도윤을 찾으러 나갈 때마다 따라가겠다고 했고, 말리면 울었고, 울다가 지치면 멍하니 대문 앞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길만 봤다. 외할머니는 그런 나를 조용히 지켜보셨다. 억지로 괜찮다고 하지도 않으셨고, 희망을 주려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셨다. 다만 식사 시간이 되면 내 앞에 따뜻한 국을 놓아주셨고, 밤이 되면 내가 잠든 척하는 방문 앞에 오래 서 계셨다. 어느 날 새벽, 내가 너무 조용히 울고 있을 때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계셨다. 그게 더 사람을 울게 했다. 위로받는다는 건 때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안에서 더 선명해진다. 수색은 며칠 더 이어졌다. 계곡 아래쪽도 살폈고, 흙이 무너져 내린 산길 주변도 뒤졌고, 마을 남자들은 돌아가며 위쪽 길을 다시 올라갔다. 누군가는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 했고, 누군가는 물살이 너무 세서 시간이 지나야 더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말 하나하나를 붙잡고 살았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그 문장만 들으면 도윤이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또 어떤 날에는 누군가 일부러 내 앞에서 말을 멈추는 눈빛만 봐도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표정을 조심했고, 그 조심스러움은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눈빛,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겠다는 표정, 어쩌면 이미 다들 마음속으로는 가장 나쁜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침묵. 나는 그런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더 자주 웃으려 했다. 괜찮은 척 곧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 수색이 계속되고 있으니 아직 모르는 거라고 스스로도 되뇌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전부 무너졌다. 어둠 속에서는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나는 자꾸만 그날을 떠올렸다. 비가 내리기 직전의 공기. 도윤이 마루 끝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던 모습.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불안했다고 말하자 내가 있잖아요 하던 낮은 목소리. 그 말이 너무 자주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았다. 내가 있잖아요. 어디 그런데 왜 없는데? 왜 지금 여기 없는데? 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놓고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위로였는데 도윤이 돌아오지 않은 뒤로는 그 말이 가장 잔인한 문장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를 원망했다. 무섭게도 아주 많이. 왜 그날 꼭 네가 먼저 갔어야 했는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뒤로 물러서 있지 못했는지, 왜 늘 네가 먼저였는지, 왜 나한테 금방 올게요 라고 말했는지, 정말 돌아올 수 없으면서. 그 원망은 이상했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원망이었다.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평생 다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원망은 갈 곳을 잃고 계속 내 안을 맴돌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결국 도윤의 집 앞까지 가버렸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괜히 더 무너질 걸 알면서도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도윤의 집은 여전히 똑같았다. 낮은 지붕, 마른 장작이 쌓인 벽 옆 오래된 우체통, 대문 옆에 걸린 녹슨 번호판. 그가 매일 이 길을 오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대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그가 나왔던 적이 있었지. 대문을 열고 나오다가 내 얼굴을 보고 안에 안 들어가요? 하고 묻던 날, 핫팩을 건네주고 우산을 맡기고 머리를 살짝 젖힌 채 나를 바라보던 날들.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나는 결국 대문 앞에 주저앉았다.
문은 닫혀 있는데 기억은 계속 열려 있었다. 그 집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주 크게 울었다. 누가 볼까봐 참지도 못하고 소리를 삼키지도 못하고 정말 아이처럼 엉망으로. 왜냐하면 그제야 조금 실감났기 때문이다. 이 도윤은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곳에 있지 않았다. 대문 하나만 열면 나올 것 같은 거리에도 없었고 산길 아래 어디쯤 닫혀서 숨어있는 정도의 부재도 아니었다. 그는 정말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을지도 몰랐다. 그 사실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해가 질 무렵 외할머니가 직접 나를 데리러 오셨다. 나는 도윤의 집 앞 돌바닥에 앉아 있었고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겉옷을 더 둘러주셨다. 할머니, 내가 겨우 부르자 외할머니는 잠시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가자.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못 가겠어. 왜? 여기 있으면 올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자 목소리가 다 무너졌다. 정말로 그랬다. 이 집 앞에 있으면 문이 열리고 그가 나올 것 같았다. 왜 여기 앉아 있어요? 하고 약간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을 것 같았다. 그러면 나는 정말 화도 못 내고 그냥 울기만 할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한참 동안 내 말을 듣고 계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자꾸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 놓게 된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 말을 끊지 않으셨다. 다만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자리에만 있으면 네가 먼저 무너져. 그 말은 맞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마치 도윤을 기다리는 걸 멈추면 정말로 그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결국 나는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열이 올랐다. 심하게 비를 맞은 것도 아닌데 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팠다. 아마 열보다 먼저 무너진 건 마음이었을 것이다. 며칠째 거의 먹지도 못했고 치차지도 못했고 계속 울고 있었으니까. 꿈속에서도 나는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흙이 무너진 계곡길.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닿지 않는 뒷모습. 내가 부르면 도윤은 잠깐 돌아보지만 얼굴은 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침대 옆에 앉아있는 외할머니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보였다. 할머니, 내가 쉰 목소리로 부르면 할머니는 늘 같은 손길로 이마를 짚어주셨다. 좀 쉬어라. 하지만 쉬는 게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눈을 감아도 도윤 생각뿐인데 어떻게 쉬지? 며칠 뒤 마을 분위기는 조금씩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밭에 나갔고 우체부 아저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시장도 섰고 계곡 소리도 여전했다. 세상은 이렇게 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구나. 그 사실이 나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내 세상은 멈췄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 흘렀다. 그렇다고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빨래를 널어야 하고 봄이 오면 씨를 뿌려야 했다. 외할머니도 그걸 알기에 나에게 아무 말 없이 작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다. 나무를 다듬고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고추장을 뒤집고 처음에는 그런 일조차 할 수 없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하다가도 멍하니 멈춰 서게 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복되는 작은 일들 사이에서 나는 겨우 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온통 도윤 생각뿐인데 손을 움직이면 그 생각의 결이 조금 바뀌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숨이 막히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갔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매일 도윤을 기다렸다. 밑이 나지 않게 기다리는 법도 배우게 되었다. 대문 앞에 오래 서 있진 않았다. 대신 마당을 쓸면서 조금 더 자주 문 쪽을 봤고 빨래를 넣을 때도 자꾸 골목 끝을 살폈고 저녁이면 괜히 마루 끝에 앉아 늦도록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혹시, 정말 혹시 그 희망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알면서도 나는 끝내 그걸 놓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나서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고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안에서 부르셨다. 서연아,
들어와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정말로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탁, 탁. 익숙한 보폭, 익숙한 리듬. 나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마당으로 내려섰다. 대문 쪽을 보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정말 설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 있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간 골목과 돌담 아래 쌓인 마른 잎과 아주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울지 못했다. 너무 자주 기대하고 너무 자주 틀렸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나는 대문을 붙잡은 채 한참 서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처음 알았다. 기다린다는 건 누군가를 잊지 않는 일인 동시에 조금씩 스스로를 닳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머리맡에 넣어둔 아이보리색 머리끈을 꺼냈다. 도윤이 시장에서 사주었던 그 작은 머리끈.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봤다. 이렇게 작은 걸로도 사람이 사라질 수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반대로 얘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 남겨두고도 사람이 사라질 수 있구나 싶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머리끈을 꼭 쥐었다. 도윤아. 그 이름을 부르는 일도 이제는 아팠다. 하지만 부르지 않으면 더 아팠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희망하지 않는 척하면서 희망하는 법. 울지 않는 척하면서 밤마다 조용히 우는 법. 사람들 앞에서는 일상을 사는 얼굴을 하고 혼자 있을 때만 완전히 무너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마음속 자리 하나를 비워두는 법을. 그 자리는 너무 아파서 없애고 싶다가도 정말로 없애버리면 그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 끝내 남겨둘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그렇게 계절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될 줄도, 이 기다림이 내 인생의 모양을 바꿔놓을 줄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순간이 전혀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정서는 오래전 탄광의 기억과 산골마을의 고요함이 함께 남아있는 곳으로 자주 소개된다. 그래서 시간이 멈춘 듯한 상실과 그 시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감정을 그려 내기에 유난히 잘 어울리는 배경이 된다. 도윤이 돌아오지 않은 뒤에도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산에 물안개가 걸리고 장날이면 시장이 다시 시끄러워지고 가을이 되면 마른 낙엽이 돌담 아래 쌓이고 겨울이 오면 계곡 가장자리에 얇은 얼음이 잡혔다. 그런데도 내 시간은 늘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날 대문 앞. 금방 올게요 라고 말하던 도윤의 얼굴 앞.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아프지 않은 날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처음엔 울다가 잠들고 그 다음엔 울지 않으려고 버티다 잠들고 결국엔 그냥 사라지게 된다고. 어쩌면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매일 대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도윤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도 않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예전처럼 대답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건 괜찮아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아픈 방식이 달라진 것 뿐이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날 것 그대로 피가 흐르는 상처 같았다면 시간이 지난 뒤의 슬픔은 늘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 같았다. 겉으로는 아문 것 같지만 어떤 날씨와 어떤 냄새와 어떤 말 한마디에 다시 안쪽부터 욱신거리는 것. 도윤은 그렇게 내 안에 남았다.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곁에 있지도 못한 채. 외할머니는 내가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씩 바깥치를 늘려주셨다. 처음에는 밭일을 돕는 정도였고 그 다음에는 읍내에 같이 나가 장도 보고 이웃집 아이 공부도 가끔 봐주고 관광철이 오면 마을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일도 했다. 정서는 지금도 전통시장과 옛 철길,
산과 강을 활용한 관광 요소가 함께 알려진 곳이라 방문객이 꾸준히 찾는다. 이런 배경은 서연이 마을 밖 사람들과 조금씩 다시 연결되는 서사를 자연스럽게 뒷받침한다. 처음엔 그 모든 게 귀찮고 버거웠다. 웃는 얼굴을 해야 하는 것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루를 사는 것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숨이 아주 조금은 쉬어졌다. 사람은 슬픔만으로는 오래 살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밥을 해야 하고, 장독대 뚜껑을 닦아야 하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갖다 준 나무를 데쳐야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빨래를 걷어야 했다. 삶은 그렇게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로 자꾸 나를 현재로 끌고 왔다. 그리고 나는 그 현재를 미워하면서도 결국 거기서 살아야 했다. 그렇다고 도윤을 잊은 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다시 배울수록 나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 도윤은 내게 단지 지나간 첫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내 약함을 부끄럽지 않게 만든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어보고 싶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나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배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힘들면 숨기지 말 것, 무서우면 무섭다고 인정할 것, 도망치는 게 꼭 패배는 아닐 것, 살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 그러니까 결국 나는 도윤이 없는 세상에서도 도윤이 남기고 간 문장들로 하루를 견디고 있었던 셈이었다. 머리에 그 사실이 가끔은 너무 아파서 웃음이 났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20살을 지나 23이 되었고, 그 뒤로도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정선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지만 읍내와 마을을 오가며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관광 안내소에서 계절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고, 주말에는 시장 쪽 가게에서 일을 돕기도 했다. 정선 5일장은 지금도 날짜 끝자리가 2와 7인 날 열리는 대표 전통시장으로 소개된다. 이런 배경은 서연이 시장과 읍내를 오가며 일상을 이어가는 설정과도 잘 맞는다. 사람들은 내 애가 많이 단단해졌다고 했다. 처음 이 마을에 도망쳐왔던 그 애 같지 않다고. 맞는 말이었다. 나는 예전에 나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누군가 눈앞에서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겁이 났고, 누가 날 싫어해하면 내가 잘못한 줄 알았고, 모든 관계에서 늘 먼저 작아졌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바티를 하며 손이 거칠어졌고, 시장 상인들과 흥정도 할 줄 알게 됐고, 마을 아이들이 울면 달래는 법도 알게 됐다. 아픈 일이 나를 한번 완전히 부셨지만 그 뒤에는 이상하게도 더 단단한 조각들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도윤을 찾고 있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내 삶의 많은 방향은 그 사람을 향해 틀어져 있었다. 처음 몇 년은 거의 무의식이었다. 읍내에서 낯선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면 뒤를 돌아봤고, 계곡 근처를 지나가면 자꾸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의식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도윤이 정말로 죽은 걸까? 아니면 어딘가 살아있는 걸까? 안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입을 닫았다. 누군가는 안타깝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젠 놓아줘야 한다고 했다. 외할머니조차 가끔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까지 묶여있지는 마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끝내 다 따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확실한 끝이 없었으니까.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나에게 몇 년이 지나도 희망이자 저주였다. 완전히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문장. 그래서 나는 틈나는 대로 물었다. 그날 이후 계곡 아래쪽 마을에서 낯선 사람을 본 적이 없는지, 다친 채 떠돌다 구조된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지, 이름을 모르는 청년이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문은 없었는지. 대부분은 아무 소득이 없었다. 허탕이었다. 잘못 들은 이야기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처음부터 가능성도 없는 풍문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걸 미련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아직도 못 잊느냐고 했다. 하지만 나에겐 그보다 훨씬 절실한 일이었다.
도윤이 살아있다면, 그가 내게 돌아올 수 없는 상태라면, 아니면 돌아오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라면 나는 적어도 그 이유는 알고 싶었다. 사람은 때로 사랑보다 해답을 더 오래 붙잡는다. 왜 사라졌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나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는지, 그 답을 모르고는 앞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24겨울, 나는 처음으로 정선 밖까지 찾아나갔다. 정선에서 오래된 철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장소들이 알려져 있듯 이 지역은 과거 탄광과 철도, 산촌마을의 흔적이 함께 남아있는 곳으로 자주 소개된다. 그런 배경은 서연이 사라진 사람의 흔적을 따라 주변 지역까지 시선을 넓혀가는 흐름과도 잘 맞는다. 예도 계곡 아래쪽과 이어지는 인근 지역, 작은 병원들, 오래전 구조 기록이 남아있을 법한 곳들, 심지어는 이름 없는 보호시설까지. 물론 내가 대단한 정보를 얻은 건 아니었다.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오래된 기록은 금방 사라졌고 이름 없는 사람의 흔적은 너무 쉽게 지워졌다. 하지만 그 여정은 나에게 다른 의미를 남겼다. 처음으로 나는 정선을 벗어나 도윤을 찾는 사람으로 걸었다. 기다리는 사람에서 찾는 사람으로.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기다림은 제자리에 서 있는 일이지만 찾는다는 건 발을 내딛는 일이었다. 허탕일 걸 알면서도 그래도 어딘가로 가보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 정작 내가 찾고 있던 건 도윤만이 아니라 도윤을 잃고 멈춰있던 내 시간의 출구였다는 걸 아주 조금씩 깨닫게 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건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외할머니가 물으셨다. 아직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다. 불 꺼진 마루 끝에 앉아 어두워지는 산 쪽을 보고 있었다. 모르겠어.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살아있다고 했을 것이다. 아니면 절대로 안 죽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더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게 됐다. 희망은 여전했지만 그 희망만으로 현실을 덮을 만큼 어리지도 않았다. 근데 내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살아있지 않아도 그래도 찾고 싶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으셨다. 왜?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대답은 너무 복잡했다. 왜 찾고 싶지? 사랑해서? 미안해서? 이대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내가 완전히 멈춰버릴 것 같아서 나는 겨우 말했다. 내가 너무 많이 남겨졌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내 목소리 안에 오래된 울음이 조금 섞였다. 도윤은 떠난 사람이지만 사실 떠나고 싶어 떠난 사람은 아닐지도 몰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겨진 건 나였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듣지 못한 대답도 끝내 묻지 못한 질문도 전부 내 몫이 되었다. 외할머니는 내 손등을 한번 쓸어주셨다. 그럼 찾거라. 나는 놀라 할머니를 봤다. 네가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으면 찾거라. 그 말은 허락처럼 들렸다. 몇 년 동안 내 안에만 맴돌던 마음에 드디어 출구가 생긴 것처럼. 그 뒤로 나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계곡 아래쪽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물었고 옛 광산촌에서 일하던 분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우연히 오는 여행객들 중 비슷한 사람을 본 적 있다는 말이 나오면 허탕이어도 가봤다. 물론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닮은 사람, 비슷한 이름, 엉뚱한 지역. 하지만 어느 봄 정선 5일장이 한창 붐비던 날 정말 사소한 한마디가 내 발걸음을 다시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날 나는 시장 안 작은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조금 뜸해졌을 무렵 강릉 쪽에서 왔다는 중년 부부가 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으며 이런 얘기를 했다. 당신 지난번 그 바닷가 공사장 쪽에서 봤던 그 청년 있잖아. 말수도 없고 키 크고 손에 흉터 있던 사람. 아, 그 사람? 강원도 산골 출신 같다고 했던? 응. 어쩐지 여기 사람이랑 느낌이 비슷해. 정말 별것 아닌 대화였다. 누군가에겐 그냥 지나가는 잡담. 그런데 내 귀에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박혔다. 말수 없고, 온데 키 크고, 손에 흉터. 나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거의 놓칠 뻔했다.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괜한 기대라고. 세상에 말수 적고 키 큰 남자가 어디 한둘이냐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다. 그저 닮은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아주 사소한 직감 같은 것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다. 강릉, 바닷가 공사장, 말 수 없는 청년, 손에 흉터. 내 기억 속 도윤의 손에도 자는 같은 상처들이 많았다. 산길일을 하며 생긴 자잘한 흉터들. 나는 그의 손을 너무 여러 번 보았다. 장갑을 벗을 때, 머플러를 건네줄 때, 내 손목을 잡아줄 때,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살아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외할머니께 말했다. 할머니, 나 잠깐 다녀올게. 할머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아는 얼굴이었다. 어디? 강릉. 이번에도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갈 거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아주 단단하게 말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정말 가야 할 것 같았다. 허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느낌. 외할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보다가 결국 내 손에 작은 돈봉투를 쥐어주셨다. 차비는 있어야지. 나는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다.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금방 다녀올게. 언젠가 누군가가 나에게 남기고 간 그 말과 너무 닮아 있어서 나는 숨을 한번 깊게 삼켰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떠나는 사람이었다. 이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에만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하려는 사람. 설령 그 끝이 상처뿐이어도 정선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길 내내 내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불안하고 떨렸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 있었다. 차창 밖으로 산이 멀어지고 길이 바다 쪽으로 열릴수록 내 안의 오래된 기다림도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이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됐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길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도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너무 선명하게 생각했다. 그 생각이 두려웠다. 살아있어서 두렵고 아니라서 더 두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었다. 나는 몇 년을 돌아서 결국 다시 한 사람에게로 가고 있었다. 한도윤에게. 강릉은 동해를 끼고 있는 강원도의 대표 도시로 경포해변 같은 바다 풍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나는 그 바다 쪽으로 가는 내내 그 넓고 푸른 풍경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날의 내게 강릉은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일 뿐이었다. 정선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만 안에서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의 산이 점점 멀어지고 길이 바다 쪽으로 열릴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이상할 정도로.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계속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온갖 최악의 상상을 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무서웠지만 오래 흔들린 끝에 더는 흔들릴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람처럼 마음이 고요했다. 이번에도 아닐 수도 있다. 또 엉뚱한 사람을 따라온 걸 수도 있다. 고작 몇 마디 풍문에 기대를 걸고 여기까지 온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정말 그런데도 이번에는 가야만 할 것 같았다.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라기보다 차라리 오래된 직감에 가까운 무엇. 내가 몇 년 동안 끝내 놓지 못한 어떤 실이 아주 멀리서도 분명히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 느낌.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모았다. 손가락 마디가 조금 하얘질 만큼 도윤이 살아있을까? 그 질문은 이제 너무 오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입 밖으로 꺼내면 낯설었다. 예전에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는데 시간이 흐르며 그 물음은 내 안에 너무 깊이 자리 잡아 거의 숨처럼 되어버렸다. 있을까? 없을까?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살아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거라면
그건 어떤 이유일까? 이때 나는 그 뒤에 붙는 문장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혹시 나를 잊어서라면? 그 질문만은 여전히 견딜 수 없었다. 강릉 터미널에 내렸을 때 바닷바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차고 짰다. 정선의 바람은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여기 공기에는 분명한 바다 냄새가 있었다. 낯설고 넓고 조금은 외로운 냄새. 나는 잠시 제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터미널 앞은 평범하게 붐볐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늘 그랬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서 있든 상관없이 자기 속도로 계속 움직였다. 나는 전날 시장에서 들은 말을 다시 떠올렸다. 바닷가 공사장 쪽에서 봤던 그 청년, 말수도 없고 키 크고 손에 흉터 있던 사람, 그 정보는 너무 허술했다. 그래서 더 우습고 그래서 더 절박했다. 나는 그 몇 마디만 붙잡고 강릉까지 왔다. 먼저 그 부부가 말한 위치와 비슷한 공사장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항구 쪽은 아니고 바닷가 근처에 새로 손보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였다. 버스를 갈아타고 길을 묻고 또 한참 걸었다. 걸어가는 내내 바다가 자꾸 오른쪽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회색빛이 도는 푸른 물, 멀리서 부서지는 파도.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어정쩡한 색이었고 바람은 끊임없이 불었다. 이상하게도 그 바다는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완전히 잔잔하지도 그렇다고 폭풍처럼 거칠지도 않은 상태.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밀려왔다 부서지고 있었다. 공사장이 있다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가 조금 기울어 있었다. 철제 펜스와 자재의 더미, 먼지가 묻은 차량들, 멀리서 들리는 망치 소리. 나는 펜스 바깥에서 한참 서 있었다. 애의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져졌다. 여기서, 정말 여기서 내가 몇 년 동안 찾던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아닌 사람이 나오면 그럼 나는 또 아무 일도 아닌 척 돌아서야 한다. 또 외할머니께 아니었어 라고 말해야 하고 또 혼자 누운 밤에 그래도 혹시를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정말 그가 있다면 나는 그 다음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살아있어서 기뻐해야 할까? 살아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걸 원망해야 할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울까? 화낼까? 아니면 그냥 멍하니 서 있게 될까?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나에게 공사장 입구 쪽에 앉아있던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누구 찾소? 나는 화들짝 놀랐다. 아, 저 여기 일하는 분 중에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키가 크고 말수가 적고 손에 흉터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건 너무 막연하고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다. 혹시 최근에 들어온 분들 중에 강원도 상골 쪽 출신 같은 분 안 계세요? 말이 별로 없고 경비 아저씨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애매한 얼굴을 했다. 여기 말 없는 사람은 많지. 그 말이 맞아서 나는 더 민망해졌다. 이름은? 그 질문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름? 그 이름을 여기서 말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도윤이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표정만 보았다. 한도윤?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질 뻔했다. 역시 또 아니었구나. 또 헛수고였구나. 네, 그런데 아저씨가 곧 덧붙였다. 근데 여기 사람들 이름을 다 알진 않아서 몇몇은 그냥 성만 부르거나 별명처럼 불러. 나는 다시 숨을 삼켰다. 희망은 정말 잔인했다. 꺼졌다가도 이렇게 쉽게 다시 붙었다. 저 혹시 지금 현장에 계세요? 있지, 저기 안쪽.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턱으로 안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내 귀에는 뒤에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있지, 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펜스 안쪽을 바라봤다.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 먼지 낀 철골, 자재를 나르는 손들, 멀리 헬멧을 쓴 몇몇 남자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한 사람이 몸을 돌려 옆쪽으로 걸어 나왔다. 키가 컸다. 어깨가 익숙하게 넓었다. 움직임이 지나치게 눈에 익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도 눈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헬멧을 벗어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졌고 햇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얼굴이 완전히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저렇게 걷는 사람은 없었다.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인 채 필요 이상으로 시선을 두지 않고 그러나 주변을 다 보고 있는 걸음. 내 심장은 갑자기 너무 세게 뛰어서 아플 정도였다. 나는 거의 입술도 못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도윤아, 너무 작아서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의 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와 시간과 수많은 침묵을 한꺼번에 넘어 그 얼굴이 선명해졌다. 한도윤이었다. 나는 그 순간 세상이 정말로 멈출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예래 몇 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얼굴이었다. 꿈속에서도 비 오는 날 창문을 바라볼 때도 시장에서 누군가 비슷한 목소리를 낼 때도 대문 밖 발소리를 헛되이 기다리던 수많은 밤에도 내가 끊임없이 떠올리던 얼굴. 그런데 막상 다시 보게 되자 기쁨보다 먼저 온 건 이상할 만큼 차가운 충격이었다. 살아있었다. 정말로. 살아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도윤도 나를 보고 있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 다음엔 얼굴에서 아주 천천히 피가 빠지는 것 같은 표정.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고통스러운 정적.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몇 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었는데 다시 만나는 순간은 너무 짧고 너무 선명했다. 결국 먼저 움직인 건 나였다. 나는 거의 비틀거리듯 몇 걸음 앞으로 갔다. 도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도망가려는 것도 다가오려는 것도 아닌 채 내가 가까이 갈수록 그의 얼굴이 더 또렷해졌다. 조금 더 말라 있었다. 턱선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어딘가 더 깊고 지쳐 보였다. 오른쪽 눈썹 가까이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고 손등계도 전에는 없던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도윤이었다. 내가 세상 어떤 얼굴보다 더 잘 기억하는 사람.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왜 이제야? 왜 한 번도? 왜 나한테? 왜?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다. 진짜였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다. 도윤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도 서였나.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너무 익숙해서 악몽 같고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기까지 한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왜 이제 왔냐고 다 쏟아내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살아있었네. 나는 다시 말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살아있었는데 그 다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아파서. 분명 기쁘기도 한데 그 기쁨 위를 더 크고 날카로운 감정이 덮고 있었다. 배신감. 그 단어를 내 입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분명히 그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몇 년을 기다렸다. 몇 년을 찾아다녔다. 몇 년을 도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살아있었다. 살아있는데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도윤은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였지만 금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나는 한 번 더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왜 안 왔어? 그 질문 하나에 몇 년이 한꺼번에 실려 있었다.
도윤은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 익숙해서 더 화가 났다. 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던 눈. 내가 울 것 같으면 먼저 알아채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주던 눈. 그런데 그 눈으로 어떻게 몇 년이나 나를 모른 척할 수 있었는데. 서연아, 하.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얘 부르지 마. 그 말이 튀어나오자 도윤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정말 늦게. 지금 그 이름 부르지 마. 나는 숨을 가쁘게 쉬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슬퍼서, 너무 안심이 돼서, 그래서 더 끔찍해서. 네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살아있을 수 있어. 다쳤을 수도 있고,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돌아오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 말을 하면서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다. 그냥 몇 년 동안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변명을 다 끌어다 쓰고 있었다. 근데 나는 결국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왜 한 번도 안 왔어? 도윤은 끝내 시선을 피했다. 그 작은 동작이 나를 더 무너뜨렸다. 피하고 있구나, 정말로. 그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피해왔고, 지금도 피하고 있었다. 나는 웃음도 눈물도 아닌 소리를 냈다. 알고 있었어? 도윤은 아주 천천히 나를 봤다. 뭐를? 내가 기다릴 거라는 거.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사실상 대답이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몇 년 동안 겨우 붙들고 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너 진짜 너무해. 그 말은 원망이었고 고백이었고 절규였다. 죽은 줄 알았어. 도윤의 턱이 아주 조금 굳었다. 매일 너 오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았어. 문이 열리면 네가 있을 것 같았고, 비 오면 그날 생각났고, 계곡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혔어. 이젠 멈출 수가 없었다. 몇 년 동안 눌러왔던 말들이 너무 늦게 터져나왔다. 근데 넌 여기 있었네. 살아있었네. 그럼 한 번은 와야 했잖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얘 살아있다고 말해요. 봐줘야 했잖아. 나는 결국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눈물은 너무 늦게 터졌고 그래서 더 걷잡을 수 없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나는 그조차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그 말은 내가 기대함했던 어떤 대답도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나는 그런 말을 원했다. 그런데 그가 꺼낸 건 단 3글자였다. 미안하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그런 말 하려고 살아있었어? 내가 울면서도 그렇게 쏘아붙이자 도윤의 얼굴이 정말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몇 년 전보다 더 지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걸 볼 여유가 없었다. 너는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 나는 몇 년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울자 도윤이 아주 느리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오지마. 도윤은 멈췄다. 그의 얼굴이 아팠다. 정말로? 그건 내가 처음 보는 종류의 표정이었다. 자기 자신을 오래 벌해온 사람 같은 얼굴.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마저도 용서할 수 없었다. 왜 살아있었는지만 말해.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왜 살아있었는데 안 왔어? 그것만 말해.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멀리서는 공사장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었지만 나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의 입술만 보였다.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잠깐 이해하지 못했다. 뭐? 너한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정말 숨이 막혔다. 예다 도윤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살아남았는데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억지로 꺼내는 사람처럼. 처음엔 다쳤고 그 다음엔 정신이 없었고 내가 살아있는 걸 나도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어. 나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등에 있던 흉터, 눈썹 가까이의 옅은 상처, 예전보다 더 메마른 얼굴. 그제야 그 모든 게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그게 곧바로 예전의 도윤으로 돌아왔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바로 용서가 되진 않았다. 내가 견딘 시간은 너무 길었으니까. 도윤은 한 번 더 입을 열었다. 그리고 네 앞에 가면 안 될 것 같았어. 왜?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거의 갈라졌다. 도윤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내가 네 삶을 망친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멍하니 섰다. 내 삶을 망쳤다고? 그 말은 너무 뜻밖이라 오히려 잠시 화가 멈췄다. 도윤은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네가 겨우 살아나고 있을 때였잖아. 정선에서 할머니 곁에서 조금씩 괜찮아지던 때 나는 눈물을 흘린 채 듣고 있었다. 근데 나 때문에 또 다 무너졌고 살아 돌아가도 예전처럼 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거의 바로 받아치듯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눈이 제대로 마주쳤다. 그건 네가 정하는 거잖아. 내 말은 떨렸지만 분명했다. 네가 왜 혼자 정해? 왜 혼자 살아남고 혼자 사라지고 혼자 미안해하고 혼자 결정해? 말하면서 나는 점점 더 울었다. 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이면 사람은 이상하게 더 또렷해진다. 나한테 한 번은 물어봤어야지. 나를 볼 용기가 없었다고 해도, 돌아올 자신이 없었다고 해도 적어도 살아있다고는 말해줬어야지.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말을 전부 받고 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또 너무 미워서 나는 결국 그를 한 번 세게 밀쳤다. 툭. 정말 세게 밀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실린 감정은 몇 년치였다. 도윤은 그대로 서서 밀려난 만큼만 물러났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해. 그가 또 말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말 말고. 도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보고 싶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너졌다. 너무 늦은 말이었다. 늦어서 더 아팠다. 몇 년 전 딱 한 번만 들어도 됐을 말이었는데. 내가 대문 앞에서 마루 끝에서 계곡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중 어느 하루에만 들어도 살 수 있었을 말인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는 울면서 웃었다. 웃으면서 또 울었다. 나도 그랬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몇 년 동안 내 안에 갇혀있던 어떤 시간이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도윤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도 더 다가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몇 걸음의 거리와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살아 돌아온 기쁨 하나로는 도저히 메워지지 않는 간극.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가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바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네 살아 돌아온 사람을 다시 사랑하려면 먼저 왜 그렇게 떠났는지 끝까지 들어야 했다. 그리고 떠나 있는 동안 서로에게 남긴 상처를 똑바로 봐야 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나 지금 너 보고 기쁜데?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봤다. 너무 화나. 그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모를 거야. 내가 바로 대답했다. 너는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몰라. 도윤의 얼굴이 또 한 번 아프게 굳었다. 나는 더 울고 싶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자꾸 떨렸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해. 너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도, 다 끝났다고도 예전처럼 이름 부르면서 웃을 수도 없어. 그 말은 거의 나 자신에게 하는 선언 같았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났지만 잃어버린 시간까지 한순간에 되돌릴 수는 없었다. 도윤은 아주 낮게 말했다. 그래도 돼?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바닷바람 속에서 조금 지친 얼굴로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 고요하고 더 아픈 사람처럼 원망해도 돼? 화내도 되고 나 안 피할게. 그 말은 너무 늦었지만 동시에 너무 도윤다워서 나는 또 잠깐 울컥했다. 안 피할게.
이제 와서, 정말 이제 와서. 그런데도 그 문장 하나가 또 마음 어디를 건드렸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말했다. 도망가지 마.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이건 재회가 아니라 재회의 시작이었다. 다시 만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비로소 서로가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씩 마주해야 하는 거라고. 일이 그리고 그 첫 문장은 기쁨이 아니라 상처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게 너무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 속에서조차 나는 아주 희미하게 느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들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릉에게 바다는 분명 아름다웠다. 경포해변과 강문해변, 정동심곡 해안길처럼 동해의 푸른 풍경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답게 바다 쪽 공기는 넓고 시원했다. 하지만 그날의 내게 강릉은 끝내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 살아 돌아온 한 사람과 너무 늦게 다시 마주선 자리였을 뿐이었다. 도윤과 다시 만난 뒤 나는 바로 돌아서지 못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게 오래 찾았는데 막상 눈앞에 두고 나니 도망치고 싶은 쪽도 끝까지 붙잡고 싶은 쪽도 둘 다 나였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살아 돌아온 사람을 다시 잃을 것처럼 그냥 떠날 수도 없었다. 공사장 근처 바닷바람은 차가웠다. 먼지가 섞인 짠 냄새가 계속 스쳤고 멀리서 소에 부딪히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색하게 섞여 들렸다. 도윤은 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몇 년을 건너 다시 만났는데 그 사이를 메울 문장을 아직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건 나였다. 지금 어디서 지내? 도윤은 아주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근처 원룸. 혼자?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아니, 사실 알고 있었다. 그건 그가 살아온 몇 년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문장이었으니까.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오래되진 않았어. 그전에는? 도윤은 시선을 조금 내렸다. 여기저기. 그 대답이 너무 도윤다워서 나는 울고 싶으면서도 화가 났다. 여전히 중요한 말은 흐리고 설명은 짧고 자기 아픔은 끝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 그렇게만 말하지 마. 내가 조용히 말하자 도윤이 천천히 나를 봤다. 난 네가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알아야 해. 도윤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아주 낮게 입을 열었다. 처음엔 병원에 있었어. 나는 숨을 죽였다. 그날 계곡 아래쪽으로 같이 휩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먼저 밀어 올리고 나도 어떻게 아래로 빠졌던 것 같아. 정확히는 잘 기억 안 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담담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깨어났을 때는 작은 병원이었고 머리도 다쳤고 갈비뼈도 몇 개 나가 있었고 한동안 내가 어디 있는지도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지도 잘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겨우 말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처음 몇 주는 그냥 버틴 거야. 살아있는 것도 실감 안 났고 정신 차리면 계곡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 그 문장에서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나도 그랬으니까. 도윤이 없는 계곡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혔으니까. 그러다 조금 나아졌는데 이미 시간이 꽤 지나 있었어. 도윤은 손을 꽉 쥐었다가 폈다. 정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했어. 근데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 내가? 응. 너도, 할머니도, 그날도. 나는 그를 가만히 봤다. 살아남은 사람도 저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그걸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돌아갈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엔 돌아갈 얼굴이 없었고 그 다음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늦어. 살아있다고 말해야 할 순간을 놓치니까 그 다음엔 무슨 얼굴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그게 너무 비겁해서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인간적이라서 아팠다. 사람은 정말 때때로 너무 미안해서 오히려 도망친다. 나는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고 그래서 더 슬펐다. 그래도 왔어야지. 내가 낮게 말하자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한 번은 왔어야지. 알아? 아니 몰라. 나는 결국 다시 그를 봤다. 네가 뭘 알아? 나는 네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 아니 사실은 죽었다고도 못 믿고 살아있다고도 못 믿고 그 사이에서 몇 년을 그냥 걸렸어. 내 목소리는 다시 떨리고 있었다. 한 번만 왔어도 돼. 한 줄만 남겼어도 돼. 정말 아무 말 없이 살아있다고만 했어도 됐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그 사람의 죄책감이 밖으로 새는 방식이라는 걸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미안해. 그가 또 말했지만 이번에는 전과 조금 달랐다. 더 이상 사건을 덮으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저지른 부재를 정면으로 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눈가를 닫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나 지금 너 용서 못해.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말을 잇는 게 쉽지 않았다. 그 문장은 내 마음에서도 아직 겨우 태어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래도 다시 잃고 싶진 않아. 그 말이 나오자 우리 사이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도윤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건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어. 너 원망하면서도 살아있는 널 또 놓치고 싶진 않아. 그래서 나도 내가 싫어.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안 싫어해도 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맨날 쉽게 말해. 쉬운 거 아니야. 그가 처음으로 내 말을 잘랐다. 에이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도 무섭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 사람도 무서웠구나. 몇 년 동안 나를 보지 못한 것보다 다시 보는 게 더 무서웠구나. 그게 변명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진실은 될 수 있었다. 그럼 왜 지금은 안 도망가? 내가 묻자 도윤이 대답했다. 서연아. 그가 내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다. 나는 이번엔 그걸 막지 않았다. 이번엔 네가 보였으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 내 심장을 조용히 건드렸다.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보다 더. 그는 아마도 몇 년 동안 죄책감만 보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죄책감 너머로 실제의 나를 보고 있었다. 울고 있고 화나 있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서 있는 나를 나중에 후회해도. 내가 묻자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많이 밤했어. 그 말에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사장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고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이 자리에서 더 많은 말을 이어가고 싶진 않았다. 강릉까지 온 내 용기도 여기서 거의 다 바닥나고 있었다. 잠깐 어디 앉을 데 없어? 내가 묻자 도윤이 바로 말했다. 있어. 그는 나를 근처 바다 쪽 길로 데려갔다. 관광객이 많은 중심 해변은 아니었지만 방파제와 작은 벤치가 있는 한적한 곳이었다. 강릉 일대는 유명 해변뿐 아니라 조용한 해안 산책 지점도 많아 사람을 피해 숨을 고르기 좋은 바다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바다를 마주보고 한참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 계속 들렸다. 동해 쪽 바다는 서해와 다르게 더 맑고 깊은 푸른빛으로 자주 소개되는데 그날 내 눈에 들어온 바다는 유난히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나 정선에서 안 떠났어. 내가 먼저 말했다. 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도망쳐와서 겨우 살았고 너 때문에 다시 무너졌고 그래도 결국은 거기서 계속 살았어. 알아. 나는 그를 돌아봤다. 어떻게 알아? 도윤은 조금 늦게 대답했다. 몇 번 갔어? 내가 숨을 멈췄다. 뭐? 정선.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내 눈을 마주봤다. 멀리서만. 나는 그대로 굳었다. 언제? 몇 번? 언제냐고? 도윤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못 갔고 그 뒤에는 몇 번 갔는데 멀리서 보고 그냥 돌아왔어.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나는 처음엔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머리가 하얘졌다. 날 봤어?
응? 할머니도? 응. 나는 바다를 봤다. 파도가 멀리서 무너졌다. 그는 정선에 왔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들 중 어딘가에서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가까이에 있었다. 그 사실은 살아있었다는 사실과는 또 다른 종류의 상처였다. 왜? 내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왜 보고도 안 왔어? 도윤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네가 웃는 거 처음 봤을 때 나는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정선 와서 멀리서 봤어. 할머니랑 마당에 있는데 웃고 있더라.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그걸 보고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다시 나타나면 또 다 흔들릴 것 같아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 것 같았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도윤다운 이유라서 바보야. 그 말이 거의 울음처럼 나왔다. 그걸 네가 왜 정해? 그러니까. 도윤은 아주 작게 웃었다.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가 나면서도 그 긴 시간 동안 그 사람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우리 둘 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아주 늦은 것과 완전히 끝난 것은 다르다. 그 차이를 나는 그 바닷가 벤치에서 처음 느꼈다. 해가 점점 기울었다. 바다 위 빛이 느리게 꺾이고 바람은 조금 더 차가워졌다. 나는 코트 깃을 여몄다. 도윤이 물었다. 정선으로 돌아가? 응? 오늘? 응? 혼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그럼 너랑 같이 가? 도윤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가면 안 돼? 그 순간 심장이 아주 조용하게 한번 무너졌다. 정말 긴 시간을 돌아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제야 이상한 모양으로 도착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네가? 응. 정선으로? 응.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은 너무 컸다. 그건 단순히 버스를 같이 타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는 정선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외할머니 앞에 다시 서겠다는 뜻이고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고 자기가 남긴 상처를 직접 보겠다는 뜻이었다. 할머니가 내가 겨우 말문을 열자 도윤이 낮게 말했다. 혼나야지. 그 말이 너무 진지해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웃었다. 웃다가 또 울 뻔했다. 많이 혼날 거야? 알아? 나보다 더. 그것도 알아. 나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윤은 정말 작게 숨을 내쉬었다. 안도처럼 들렸다. 내 강릉에서 정선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전혀 달랐다. 갈 때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길이었다면 돌아올 때는 너무 늦게 다시 시작되는 관계를 데리고 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갔다. 말은 많지 않았다. 가끔 내가 묻고 도윤이 대답했다. 병원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혼자 사는 동안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그는 여전히 많은 걸 짧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피하지는 않았다. 내가 묻는 걸 들었고 가능한 만큼 대답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나에겐 크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정말 도망가지 않으려는구나. 정선으로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은 다시 익숙한 산으로 바뀌었다. 정선은 산과 계곡, 화암 일대의 절벽과 동굴, 옛 광산 흔적이 함께 남아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돌아온다는 감정과 맞물릴 때 더 깊은 향수를 만든다. 해가 거의 떨어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버스에서 내리며 문득 숨이 막혔다. 이제 진짜 돌아왔구나.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도윤도 잠시 멈춰섰다. 마을 입구, 돌담, 익숙한 산 그림자. 그에게도 이 풍경은 오래된 상처를 한꺼번에 불러왔을 것이다. 갈 수 있어? 내가 조용히 묻자 도윤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외할머니 집까지 걸었다. 그 길은 예전엔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던 길이었는데 그날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상하게 무겁고 선명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먼저 문을 열지 못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내가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덜컥 열렸다.
마당에는 외할머니가 서 계셨다. 마치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정말 그랬던 걸까? 내내 아니면 내가 너무 늦어서 걱정되어 밖에 나와 계셨던 걸까? 지금도 모르겠다. 외할머니의 시선이 먼저 내게 닿았다가 곧바로 내 뒤에 도윤에게 옮겨갔다. 그 순간의 정적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다. 예전보다 더 큰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아주 어린아이처럼도 보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 외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결국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하셨다. 살아있었구나. 그 말에 도윤의 고개가 푹 숙여졌다. 죄송합니다.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오셨다. 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도윤 앞까지 가셨고 도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외할머니의 손이 도윤의 등을 세게 한 번 때렸다. 탁!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 실린 세월은 너무 컸다. 이놈아.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놈아. 그 뒤에는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외할머니가 두 손으로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혼내려는 건지 붙잡지 않으면 자기부터 무너질 것 같아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떨리는 손이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외할머니는 결국 울고 마셨다. 나도 울었다. 도윤도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울지 못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떨고 있었다. 그 장면 앞에서는 누구도 더 강한 척할 수 없었다. 정말 긴 시간을 돌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외할머니는 끝내 도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에 대신 아주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밥은 먹고 가라. 그 말이 얼마나 큰 용서의 시작인지 나는 알았다. 우리는 세 사람이서 아주 늦은 저녁을 먹었다. 된장국은 조금 식어 있었고 계란말이는 식탁 한쪽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누구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밥상이 나에겐 다시 시작되는 어떤 장면처럼 느껴졌다. 모든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었다. 용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 마음의 원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했다. 도윤은 돌아왔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망가진 채 그래도 끝내 돌아왔다. 그리고 나도 그를 다시 내 삶 안으로 들일지 말지 아직 다 정하지 못한 채 그래도 적어도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날 밤 마루 끝에 잠깐 나왔을 때 도윤이 조용히 내 옆에 섰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계곡물 소리는 여전했고 산바람도 여전했다. 정선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었다. 서연아. 도윤이 아주 낮게 불렀다. 응? 고맙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직 다 용서한 거 아니야? 알아? 근데 나는 멀리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 대신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 소리가 좋았다.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라서.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천천히 깨달았다. 집이라는 건 원래 완벽한 사람이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망가지고 늦고 미안한 사람도 끝내 돌아올 수 있게 남겨두는 자리인지도 모른다고. 도윤과 나는 그날 이후 바로 행복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많이 부딪히고 야 많이 매이 묻고 오래 걸려야 했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이번에는 적어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완전히 용서해서도 아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을 수 있어서도 아니었다. 다만 너무 오래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겨우 같은 문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랑은 바로 행복해지기보다 끝끝내 돌아오는 것으로 먼저 증명되기도 하니까.